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 모의고사죠. 4월 14일에 시행된 세 번째 동행 모의고사 민사송법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모의고사가 마지막 모의고사이지만 오순환에서도 지금의 모의고사하고 유사한 형식으로 모의고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순환에서 반드시 그 모의고사에 응시를 하시길 바라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오순환 모의고사에서는 다른 법과목도 마찬가지겠죠. 최신 판례가 다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오순환 전범위 모의고사는 응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이제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자, 소송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지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소송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가 되고 소송 대리인이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을 받은 경우, 자, 보통 이제 소가 각하되면 당사자인 원고가 이제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을 받게 되겠지만, 이 경우는 이제 소송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어서 예외적으로 소송 대리인이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쟁점이 되겠죠. 자, 소송 비용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 상소를 금지하는 391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상소를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중요한 쟁점이 이겁니다. 이때 이제 소송 대리인은 당사자 등을 상대로 해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느냐? 아니죠. 우리 판례는 재판 형식에 관계없이 소송 대리인은 즉시 항고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정답 지문도 좀 챙겨볼 텐데, 이제 보기 1번과 보기 2번을 보시면 이제 중요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중요 표시 두 개는 왜냐하면 이 둘 다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판례를 반드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먼저 보기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소송 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해서 특별한 수권을 받은 경우. 자, 이럴 때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상소 제기 특별 수권이 있으니까 소송 대리인이 상소장 제출할 수도 있을 거고, 자, 밑에 이제 나를 보시면 그렇지 않고 당사자가 상소장을 제출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가 판례는 이미 예전부터 봤던 판례입니다. 자, 소송 대리인이 상소장을 제출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 그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죠. 따라서 이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혐의 있을 때, 그때 이제 소송 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도 있고, 따라서 원심 재판장도 소송 대리인에게 인지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예전 판례고, 이제 최근에 올해 1월달에 이제 최신 판례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위에 보기 가처럼 소송 대리인이 상소장을 제출한 경우가 아니고, 자, 당사자가 상소장을 제출을 했다면, 이렇게 이제 상소장을 제출하는 순간 소송 대리권은 소멸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송 대리인에게는 상소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기 1번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자, 실제로 소송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가 상소장을 제출한 경우라면 원심 재판장이 소송 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다. 따라서 그러한 송달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보기 1번은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있을 때 소송 대리인이 상소장을 제출한 상황인지 당사자가 직접 상소장을 제출한 상황인지 반드시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2번도 볼게요. 자, 본안 소송에 관해서 위임받은 소송 대리인의 소송 대리권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도 위치죠. 이제 따라서 그 이제 본안 소송에 소송 대리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본안 소송의 부수적 절차인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렇게 해서 이제 소송 대리인이 소송 비용 확정 절차에까지 소송 대리권을 그대로 행사를 했다면, 자, 이 부분에 대한 밑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모두 지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소송 비용도 지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울러서 그 해설에 나와 있는 보기 2번에 대한 해설 부분도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과 보기 2번은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이제 둘 다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보기 4번도 볼게요. 자, 이제 본안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는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강제 집행이나 보전 처분에 관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 대리권을 가지기는 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권한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하는 위임계약상의 의무, 즉 강제 집행이나 보전 처분까지 해줄 의무를 부담한다고까지 할 수는 있느냐? 자, 그런 경우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의무를 부담을 하려면 별도의 뭐가 필요하다? 별도의 위임계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수권 행위에 의해서는 이제 권한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별도 위임 계약을 통해서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세트로 두 개를 기억을 하셔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이제 죄송해요.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정답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이 멸실이 되어서 이제 멸실된 건물에 대한 등기 용지가 폐쇄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경우라면 거기 건물에 관해서 경리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로 될 사정이 있더라도 그 건물의 종전 소유자는 그 등기 부상 소유 명의자를 상대로 해서 그 말소 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죠. 자, 이제 요 경우하고 밑에 이제 보기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보기 나의 경우 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나에서는 여기 형광 표시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던 이 부분이 들어가면 예외적으로 소유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볼게요. 자, 종전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헐어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자,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원고가 이렇게 종전 건물의 소유자가 되겠죠. 이를 헐고, 즉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예외적으로 소유의 이익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의 상황하고 나의 상황을 이제 구분을 하셔서 그렇게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이제 옳은 지문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1번을 보시면 어떤 이제 단체에서 뭐 이사나 혹은 이제 대표자를 선출을 해요. 그 선출된 이사나 대표자에 대해서 이제 지위의 적극적 확인의 소를 구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단체 내부 분정에 관한 이제 소가 되겠죠. 자, 이럴 때 피고 적격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피고 적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판례는 단체만 피고 적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까? 임원이나 당선인 등은 피고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즉 단체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해서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를 했다. 뭐 예를 들면 피고를 임원이나 혹은 이제 당선인 등으로 했다. 그렇게 되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봤던 거죠. 물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본안 소송이고 보전 처분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다시 말하면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는 그 신청인 적격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 선출을 통해서 그렇죠? 된 임원이나 당선인 등이 피신청인 적격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도 같이 아울러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기 3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확인의 소는 원칙으로 그 대상 적격이 현재의 권리나 법률 관계만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노랑이 부분인데, 원칙은 이제 과거의 법률 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만, 이 과거의 법률 관계여도 어떤 경우라면 현재의 권리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자, 그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당사자가 현재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존재하는 불안 위험이 있어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를 했는데,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법원의 심리 도중에 시간적 경과로 인해서 확인을 구하는 그 대상이 과거의 법률 관계가 되었다. 자, 이 경우 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소를 각하할 수 있느냐?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현재의 권리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울러서 밑에 이제 해설까지 같이 이제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문구는 여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겠죠. 자, 요 경우에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이때 자, 요약자는 낙약자, 즉 채무자에 대해서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소로서 구할 이익이 있느냐? 우리 판례는 구할 이익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빨리 문제를 푸실 때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자, 요약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소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을 볼 텐데, 이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문제 3번은 이제 청구예소에 관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정답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구예소는 집행본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도 청구예소를 제기할 수가 있느냐? 아니죠. 자,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예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피고인 채무자는 요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청구 해소를 제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는 예를 들면 항소를 제기를 하면서 아울러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소심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집행정지 결정서 정본을 어디다가 집행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면 강제 집행을 정지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고, 나머지 이제 정답 지문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지문은 우리 시험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지문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청구이해소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뭐냐면 그 청구이해소의 판결이 확정이 되어도 당해, 이 부분이 중요하죠.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 즉 예를 들면 이제 대금 채권하고 관련이 있다면 그 대금 채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이 채무자 입장에서 이제 전소해서 패소한 채무자가 되겠죠. 단순히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할 때는 그냥 청구해소만 제기해도 됩니다. 자, 그게 아니고 단순히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 좀 전에 드렸던 예시관계를 말씀을 드린다면 대금 채무가 되겠죠. 이때 그 대금 채무에 대한 기판력을 받고 싶다. 자, 그럴 때는 뭘 제기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판례죠. 채무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하는 부분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보기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그렇죠. 이제 집행채무자인 을이 집행채권자인 갑을 상대로 해서 청구해소에서 주장할 사유일 뿐이지, 그 이제 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심해소에서 그 피고인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을 해서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고, 자, 다음 보실 게 보기 3번입니다. 이때 이제 상속인인 채무자가 한정 승인을 했는데 주장하지 않아서 유보 없는 판결이 그대로 선고되고 확정이 됩니다. 이후에 한정 승인 사실을 주장을 하면서 청구 이의해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냥 키워드를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한정 승인인 경우에는 실권되지 않아서 청구 이의해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속 포기인 경우에는 실권이 되기 때문에 청구 이의해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은 실권되지 않고 상속 포기는 실권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판상 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정답 지문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상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죠. 다만 이때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를 했을 때 그 형성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형성력, 즉 효력이 생길 수 있느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형성소송의 형성 판결이 선고되어서 확정이 된 경우만 형성력이 생기죠. 그래서 형성 판결이 선고되어서 확정된 경우만 형성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형성력을 뭘 통해서 재판상 화해를 통해서는 발생시킬 수가 없다. 이것도 이제 같이 최신 판례니까 같이 정리를 좀 해두시고 나머지 지문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이제 화해 조서에 당연 무효 사유를 주장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이제 첫 번째는 기일 지정 신청이다 하는 부분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법원은 기일을 열어서 그 화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심리를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그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다르게 얘기를 하면 화해는 유효하다가 되겠죠. 자, 화해가 유효하다는 얘기는 소송이 잘 종료가 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제 법원은 판결로 소송 종료 선언을 하면 되겠죠. 자, 그것도 이제 보시고, 자, 보기 3번의 경우는 재소전 화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하니까 밑줄이 그어져 있겠죠. 자, 재소전 화해를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있느냐? 자, 우리 소송법 정부는 위임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이제 보기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화해를 하게 되면 창설적 효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때 이제 창설적 효력이 생기는 범위와 관련된 지문인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혹은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사항.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창설적 효력이 생길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창설적 효력이 생길 수 있는 그 범위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다툼이 있는 법률 관계만 소멸될 뿐이죠.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면 여기 미출친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하는 겁니까? 종전에 다툼이 있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 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해서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창설적 효력이 미칩니다. 이것도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문제 5번 오겠습니다. 이제 갑은 너를 상대로 해서 A 금전을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제 다른 말로 독촉 절차라고도 합니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지문이 4번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지문을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급 명령은 먼저 이제 밑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만 지급 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법원이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A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 명령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반대급부 이행 붙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또 다음 쟁점이 되겠죠. 이때 이 반대급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민사소송법 462조에서 정하는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얘도 받느냐? 얘는 당연히 받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반대급부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밑에 이제 해설 부분에 B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억하실 건 쟁점 3번이 되겠죠. 이때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지급명령 신청자로 한정이 되느냐? 자, 그렇지 않죠. 자, 갑이 아닌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죠. 이거 이제 최신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좀 높겠죠. 이 지문도 조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A쟁점, B쟁점, C쟁점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전속관할입니다. 근데 밑에 해설을 보시면 전속관할이 보통 이제 한 군데, 즉 왜냐하면 전속관할이라는 것은 배타적 관할권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전속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제 이 독촉 절차는 특이하게도 우리 민사소송법 조문에서 전속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여러 개로 두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있는 곳의 지방법원뿐만 아니고 근무지, 그리고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혹은 뭐 엄금 청구 소송이라면 엄이나 수표 지급지, 혹은 뭐 불법 행위지 등등이 뭐 전속 관할권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조문을 가지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 보시면, 자, 갑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인 A 금전의 지급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물론 여기도 이제 전속관할권이 있는 법원이죠. 자, 여기가 아니고, 자, 불법행위지 지방법원에 신청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전속관할 위반이기 때문에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느냐? 아니죠. 조금 전에 보셨지만, 자, 불법행위지 지방법원도 전속관할 법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물론 이제 또 하나는,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이 독촉 절차의 경우는 우리 소송법 규정에 딱 못 박아둡니다. 보통의 경우는 전속관할 위반이면 이송으로 처리를 해주죠.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전속관할 위반이면 이송이 아니고 각하로 처리한다는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이제 계속해서 보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취지로 보아서 이제 보통의 경우는 원고의 청구가, 물론 여기 이제 원고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원고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때는 보통은 청구를 기각하죠. 하지만 이제 이 경우는 우리 민사소송법 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겠죠. 자, 여기서 이러한 각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느냐? 요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없죠. 자, 요것도 밑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급명령 신청 각하 결정은 불복할 수가 없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 각하인지 이의 신청 각하인지를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하셔서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보기 4번도 이제 작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지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한번 보시면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요 이제 지급명령은 우리가 이제 4개가 있었죠. 이지지배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기판력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급 명령이 확정된 후에 이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청구이의소는 당연히 누가 제기를 하겠습니까? 채무자을이 제기를 하겠죠. 자, 채무자을이 채권자 갑의 채권, 우리 이제 편의상 여기 요 금전 채권을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 대여금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을 했을 때 그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에게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지문은 여기 동그라미 A에 해당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B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가 누구겠습니까? 채무자을이겠죠. 자, 채무자을이 그 채권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하거나 여기 이제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죠. 즉, 채무자가 그 대금 채무를 변제해서 소멸되었다고 하는 등의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을 했을 때는 원고가 누구예요? 채무자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을에게 그 사실이라는 게 뭐예요? 변제를 해서 대금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실은 변제 사실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제 사실에 대한 부분은 누구한테 증명 책임이 있다? 당연히 채무자가 변제를 했을 거니까 그 채무자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A하고 동그라미 B를 좀 잘 구분을 하셔서 어떤 경우에는 누구에게 증명 책임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누구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지 두 개를 좀 구분하셔서 그렇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문제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도 옳은 것은입니다. 그렇죠? 이제 주의를 하셔야겠죠. 문서 제출 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지문은 보기 3번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지문을 좀 챙겨볼 텐데, 자, 보기 1번의 경우도 이제 최신 판례였죠. 그래서 요 경우도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키워드냐면 여기 형광 표시 부분이 되겠죠. 통신사실 확인 자료라는 말이 나오면 얘도 문서 제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서 문서 제출 명령의 대상이 된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아울러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통신사실 확인 자료하고, 이건 이제 최신 판례였고, 자, 또 하나, 이것도 이제 약간 최신 판례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도 뭐가 있다? 문서 제출 의무가 있다. 자, 두 개는 같이 문서 제출 의무가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 게 보기 2번. 자, 제3자에 대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하려면 신문을 해야 되는데, 이때 신문 절차를 누락을 했을 때 누가 불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되겠죠. 이때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제3자만 즉시항고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 게 보기 4번이에요. 어떤 경우에 인용문서에 해당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해설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당연히 이 부분은 인용문서가 되겠죠. 그래서 소송에서 그 문서 자체를 증거로서 인용한 경우, 이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판례는 나아가서 어떤 경우도 B의 경우도 인용문서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B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당사자가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증거로서 쓴 게 아니고 어때요? 그냥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해서 자기 주장의 근거나 보조자료로 삼은 문서, 즉 이 상황은 지금 상대방 당사자가 증거로서 끌어다 쓴 경우는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용 문서에 포함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 3번이 이제 옳은 지문이긴 한데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당사자가 문서 제출 명령에 불응한 경우, 물론 이제 제3자라면 뭐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당사자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문서의 내용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있죠. 자, 목적어가 뭐다? 문서죠. 요건 이제 옳은 지문입니다. 하지만 밑에 이제 주의하실 게 밑에 해설로 가보시면 요거죠. 문서에 의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그 주장 사실 자체, 요건 이제 주요 사실이 되겠죠. 이게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정리를 하실 때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서인지 혹은
문서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상대방이 주장한 그 사실인지, 그래서 이제 문서냐 사실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요 보기서 한 번 더 계속 읽고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좀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7번 볼게요. 이제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을 전매하는 자를 상대로 해서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 그래서 이제 전소는 물건 인도 청구에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그 판결의 효력은 이들 물건에 대한 소송물은 뭐예요? 인도 청구권의 존부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효력, 즉 기판력은 이들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자, 여기까지는 옳은 지문이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뒷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나아가 요 인도 판결의 기판력은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자, 뒷부분은 기판력의 작용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전소는 인도 청구의 소, 자, 후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 이 경우는 소송물도 다르고 선결관계나 모순관계 있지도 않죠. 그래서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됐겠죠. 자, 보기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매매계약이 무효다 혹은 해제되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합니다. 이때 이제 기판력이 발생을 했을 때, 자, 후소가 되겠죠. 자,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서의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느냐. 자, 얼핏 생각하면 여기 이제 모순관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노랑이 부분을 보시면 이 노랑이 부분이 선결관계죠. 자, 선결관계끼리는 모순관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 하늘색 부분을 보시면 매매대금 반환 청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서가 얘가 뭐예요? 얘가 소송물입니다. 자, 소송물끼리는 뭐가 없습니까? 모순관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자, 소송물끼리는 모순관계 있지 않고 선결적 법률관계끼리만 모순관계 있는 사안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칠 수가 없는 거죠. 자, 보기 3번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밑줄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보기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그 후에 뭐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한다든지 혹은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를 했을 때 여기 이제 발생하는 기판력이 이 뒷부분의 소들에 대해서 미칠 수 있느냐? 자,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실 게, 지금 이 지문에서는 전소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제 전소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라면,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220페이지 84번을 다시 가보시면, 그래서 전소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라면, 자, 얘하고는 뭐하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하고 실질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하다라고 우리 판례가 얘기를 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또 기판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하고 조금 이제 비교를 하셔서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당사자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옳은 지문이니까, 그렇죠. 몇 가지만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나를 보시면, 자, 이제 독립 당사자 참가 소송은 합일 확정 소송이에요. 물론 이제 합일 확정은 본안 판결에 대한 합일 확정을 요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 경우도 자, 본안 판결을 1심에서 했기 때문에 자, 합일 확정을 요하게 되겠죠. 자, 이럴 때, 자, 일방이 항소를 하고 피항소인 중에 한 명에게 항소장이 적법하게 송달이 되었을 때, 이때 이제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항소심 재판장은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가 있느냐? 자,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가 없는데, 자, 이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해설을 한번 쭉 가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자,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장 각하 명령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첫 번째 쟁점이 되겠죠.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라는 것 하나가 이제 쟁점이 될 거예요. 또 이제 그대로 소장 각하 명령으로 그렇죠, 치환해 보면, 자, 소장 각하 명령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첫 번째 쟁점이고, 자, 두 번째 쟁점은 이 부분이 되겠죠. 독립 당사자 참가 소송은 합일 확정 소송이다. 따라서 다시 지문으로 가보시면, 자, 1심에서 즉 본안 판결을 했기 때문에 자, 합일 확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항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피항소인에 대해서 이제 따로 떼내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 자, 이게 다더 보도록 할게요. 독립 당사자 참가인이 이제 하나의 청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해서 독립 당사자 참가를 했을 때, 이럴 때 각 청구별로 독립 당사자 참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뭐 권리주장 참가인지 사회방지 참가인지에 따라서 이제 각각 요건이 다르겠죠. 이제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자, 이럴 때 여기 나와 있죠. 세 번째 줄. 비록 편면적 독립 당사자 참가가 허용된다고 해서 그 참가인이 독립 당사자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 요 부분하고 저 밑에 이제 해설의 다부분에 보시면 이제 비교를 할 판례가 요 판례입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요 경우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서 단일 청구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청구를 한 경우죠. 그래서 요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참가하려는 소송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이때 참가인이 권리주장 참가를 할 때 그 중에 일부의 청구만 양립 불가능해도 괜찮다 하는 판례가 이 판례이고, 근데 이제 보기에서 나왔던 다의 판례는 원고가 아니고 뭐 참가인이 참가를 했을 때 청구가 여러 개의 청구가 되는 상황이죠.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해설 부분에 나와 있는 그 판례하고 두 개를 반드시 좀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지문도 읽으실 때는 이제 원고가 수익자이고 피고가 채무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수익자인 원고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그 청구의 원인 행위가 사회행위라는 이유로 해서 이제 원고는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익자가 되겠죠. 자, 원고, 즉 수익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사행위 취소소송을 청구를 하면서 사회방지 참가를 신청을 했을 때 이러한 사회방지 참가가 적법하냐, 자, 부적법하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잘 보시면 어떻게 채권자가 누구를 상대로, 수익자를 상대로 해서 사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해도, 자, 어떻게 얘기가 나와요? 밑에 보시면 라 부분에 이른바 사행위 취소 판결의 상대효라고 해서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해서 사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해도 그 취소의 효력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만 미칩니까? 채권자하고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친다는 게 사행위 취소 판결의 상대효가 되겠죠. 따라서 비록 승소를 해도 누구누구 사이는 수익자하고 채무자 사이에서는 취소의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판례이기 때문에 몇 번씩 읽으시면서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9번 볼게요. 이제 시효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지문 2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원고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청구를 했다가 당이 피대위 채권 자체를 양수를 해서 양수금 청구로 소를 변경했을 때 이는, 자, 청구 원인의 교환적 변경입니다. 자, 이제 교환적 변경이 있다는 얘기는 구청구는 취하가 되었다. 이게 이제 결합설의 입장이죠. 자, 이렇게 되면 원래 이제 소를 제기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있지만 민법 170조 1항에 따라서 그 소가 각하 확정되거나 청구가 기각 확정되거나 소가 취하되면 그 소송 소제기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은 소멸하죠. 그게 이제 민법 170조 1항인데 그 민법 170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이 판례가 되겠죠. 약간 예외적인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구청구는 취하된 그 시기는 하지만 어때요? 당초의 구청구가 되겠죠. 채권자 대위 소송으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 170조의 예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보기 3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어떤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B라는 채권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압류 및 주시 명령을 받게 되면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소제기와 같은 확정적인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없죠. 하지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채권에 대해서 피압류 채권, B 채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B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자, 물론 이제 A 채권은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채권자가 B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주시 명령, 즉 강제 집행을 했다는 얘기는 A 채권에 대해서 뭘 했다는 얘기예요?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대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따로 당연히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4번인데 이제 보기 4번도 민법
170조 1항과 그쵸? 1항과 민법 170조 2항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170조 1항과 2항 얘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0번 볼게요. 자, 청구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정답 지문인 보기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적 병합이란 이러이러한 병합 형태이다.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여기 쉼표 다음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면 이 부분 좀 중요하죠. 자,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해서도 선택적 병합 형태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자, 그래서 여기 오른편에 여기 이제 필기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 자, 원래는 이제 양립 가능하면 선택적 병합 형태로 소를 제기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원고가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심판 순서를 붙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적 병합 형태로 소를 제기해서 할 수 있느냐? 요건 가능하죠. 자, 요런 병합을 뭐라 그래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건 가능한데 반대의 경우 밑에 부분이 되겠죠. 요게 요 지문이 될 거예요. 자, 양립 불가능한데 선택적 병합 형태로 병합시킬 수 있느냐? 요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반드시 필기를 하셔서 그렇죠?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기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비적 병합에서 자, 주의적 청구를 인용할 때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할 필요가 없죠. 자, 그 자체가 전부 판결입니다. 이럴 때 주의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 대해서 피고가 항소를 하면 그건 어떤 상소다? 전부 상소예요. 이건 이제 전부 판결에 대한 전부 상소이기 때문에 뭘 생각할 필요가 없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전부 심판 대상이 되겠죠. 왜? 전부 상소니까. 따라서 다음 순위인 즉 판결하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모두 2심이 되고 항소심은 1심에서 인용이 되었던 주의적 청구를 1심과 다르게 배척하면 당연히 예비적 병합이니까 주의적 청구가 배척이 되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전부 판결에 대한 전부 상소 사안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다음 보기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기 4번도 여기 보기 1번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시면 요 선택적 병합하고 예비적 병합은 뭐하고 다르게 단순 병합과 다르게 뭐가 있을 수가 없습니까? 재판 누락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치 재판 누락처럼 보여도 어떻게 처리를 한다. 판단 누락처럼 처리를 한다. 하는 부분 하나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두 번째는 예비적 병합인 경우에 이렇게 이제 재판 누락이 아니고 판단 누락으로 처리를 하는데 어떤 병합도 마찬가지입니까? 부진정 예비적 병합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좀 이제 주의를 하셔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처분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정답 지문인 보기 4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매수인이 이제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합니다. 이때 잔대금과 상환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취지도 이제 원칙적으로 포함은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이게 보는 내용이 뭐냐면 일부 인용 판결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겠죠. 첫 번째는 포함되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 인용 판결을 이라도 받겠다는 게 원고의 의사에 부합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형광 표시를 보시면 원고가 그 청구가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한다. 이 경우를 다르게 얘기를 하면 원고는 상환이행 판결이라도 받겠다는 게 원고의 의사가 아니죠. 이런 경우는 뭘 못합니까?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가 없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때 이제 법원은 대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이때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보기 2번의 경우는 이게 이제 형광 표시된 부분이죠. 손해배상액 예정액하고 손해배상액하고 이제 구분을 하시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죠 생각을 하시면서 이 판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채권자가 채무자하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두 채무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라고 해서 소를 제기를 했는데 법원이 판결로 개별적 책임을 물어서 판결을 선고하면 당연히 처분권주의 위반이 되겠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다음 이제 문제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12번의 이제 주제는 소송 절차의 중단과 수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갑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를 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보기 1번의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이고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읽어보시면, 자, 갑이, 자,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요게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을을 상대로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자, 항소심 계속 중에 그 수탁자인 을이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자, 이럴 때 그 수탁자인 을에게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 이 소송 절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이 되느냐? 자, 아니죠. 자, 요 판례를 읽으실 때는, 요 지문을 읽으실 때는 잘 보시면 요 사안은 239조, 즉 당사자가 파산한 사안이 아니고 뭐 수탁자가 임무를 종료한 사안입니다. 밑에 이제 해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요 해설도 좀 한번 읽어보시고, 따라서 이 경우는 239조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2번. 자, 소송 대리인이 없는 을이 1심 어느 시점에 변론 종결 전이 아니고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합니다. 자, 이럴 때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있죠. 물론 판결을 선고와 동시에 절차는 그대로 중단이 됩니다. 자, 하는 부분하고 이제 나머지 해설 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도 좀 같이 이제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보기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경우는 읽으실 때 그냥 소송 계속 중에 자연인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읽으시면 되겠죠. 다만 이 경우는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일 때 법인의 합병에 의해서 소멸한 경우, 원래는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간과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를 했을 때 이 경우는 뭐가 아니에요? 사망한 경우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당연 무효가 아니고 뭐다? 위법하지만 유효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소나 재심을 통해서 그 취소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기 4번도 한번 챙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는 이혼소송입니다. 얘는 일신 전속적 권리죠. 그래서 갑이 이혼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소송 계속 중에 갑이 사망해도 이때는 절차가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소송이 종료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사실을 간과하고 1심 판결이 선고가 되면 요 1심 판결은 뭐다? 우리 판례는 당연 무효로 보고, 두 번째 항소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처리 방법도 중요하겠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혼소송은 일신 전속적 권리죠. 따라서 절차는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뭘 하면 돼요? 소송 종료서는 판결을 하면 되겠죠. 요 판례도 조금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리가 필요한 판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문제 13번. 이제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정답 지문인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법인이 당사자면 소송 서류는 누구에게 송달합니까? 법인 대표자에게 송달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이럴 때 이제 밑줄 친 부분이 좀 중요하죠. 이때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요 형광 표시입니다.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 그렇죠? 원래 이제 예를 들면 피고 법인이 을 법인인데 을 법인과 다른 법인격을 가진 병 법인이 있다면 그 병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는 어디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1항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에서 말하는, 즉 주소 등에서 말하는 영업소나 사무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문은 위 주소 등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포함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옳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다른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근무 장소가 되는 거죠. 즉 보충적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조금 이제 주의를 하시고, 자, 이제 보기 1번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의 경우는 이제 읽으실 때 여기 이제 뭐가 유효한지를 묻는 거죠. 송달이 유효한지 무효인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송달의 효력을 묻는다는 것도 첫 번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좀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이미 사망한 제3채무자에게 대해서 실시가 되었고, 요거죠.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전부명령 정본을 수령을 했다는 얘기는 요 송달은 어떤 송달입니까? 공시송달이 아니고 교부송달이라는 것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망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지만 사망자에 대한 교부송달은, 원칙은 무효이나 어떤 경우라면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수령을 했다면 예외적으로 그 송달은 효력을 발생한다 하는 부분도 이제 조금 정리를 하셔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 보기 1번의 지문은
뭐의 효력 유무를 묻는 겁니까? 송달의 효력 유무를 묻는 것이지 판결의 효력 유무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다음 보기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가 당사자라면 그 소송 서류는 누구에게 송달을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수소법원에 대항하는 검찰청 장에게 송달해야겠죠. 자, 그런데 잘못해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판결 정본을 송달하면 부적법. 판결 정본의 송달은 강행 규정인 상소기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효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의권 상실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런 것들이 쟁점이니까 자,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셔서 보시고, 자, 요 지문은 뭐하고 똑같이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미성년자에 대해서 판결 정본이 송달된 사안하고 같이 취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도 한번 보시고,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판결 경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보기 1번의 경우, 여기 앞부분은 한번 일독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밑줄 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해서도 뭐가 가능하다? 판결 경쟁이 가능하다. 자, 그 정도 챙기시면 되고, 자, 이제 보기 2번의 경우는, 여기 이제 화살표를 보시면 13번 문제 보기 1번하고 같은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미 사망한 제3채무자를, 그렇죠, 대상으로 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나고 그대로 상속인이 수령을 했을 때 누구에서 누구로, 그 사망한 자에 대해서 누구로, 상속인으로 피고 경쟁이 가능하다는 게 보기 2번의 지문입니다. 이럴 때 여기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사망자에서 상속인으로 경정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밑줄 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압류 및 전부 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소급해서, 그렇죠, 이렇게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부분까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 3번이 이제 옳지 않은 부분인데, 뭐냐면 챙겨보면, 예를 들면, 하급심에서 판결을 선고하면, 물론 이제 원칙은 뭐다? 그 판결을 선고한 하급심에서 판결을 경쟁하면 되겠지만, 자, 상소를 해서 소송 기록이 상소심으로 넘어와 있으면, 자, 상소심 법원도 경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뭐다? 그 상소심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경정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자, 세 번째 줄, 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통상공동소송은 뭐가 없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자, 따라서 통상공동소송에서 상소제기로 소송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후에 그 중에 일부 당사자 사이의 소송사건이 요거죠. 상소취하로 이미 확정이 되면, 자, 확정이 되면 상소심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자, 그 경우는 그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상소심은 판결을 경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경정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보기 4번인데 이것도 조금 이제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통의 경우는 당사자가 어떤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이 회책하면, 자, 불복할 수 있는데 얘는 예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정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면 불복할 수 없다. 따라서 뭐가 가능하다? 특별항고가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다만 어떤 경우라면 경정 결정을 했다면 즉시 항고를 할 수는 있다. 또 하지만 어떤 경우라면 판결에 대해서 항소가 있는 경우는 즉시 항고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그 경정 결정에 대해서, 그렇죠, 판단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 친 부분도 같이 좀 정리를 하셔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15번 볼게요. 이제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정답 지문인 보기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 2번은 여기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갑이 이제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청구 인용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갑 법인에 예를 들면 뭐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다. 당연히 이제 법인이니까 물론 대표권이 되겠지만, 이럴 때 요 상대방 당사자인 을이 요 재심해소를 제기하는데 그 사유를 뭘로 하느냐 하면 누구? 요 갑 법인의 대표자의 A의 대표권의 흠을 주장을 하면서 재심해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원칙이죠. 법정 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 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는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 상황이 요 이제 갑 법인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를 했는데 청구 기각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이 되었다.
자, 그때는 뭐 가법인 측에서 A에게 대리권이 없다고 하면서 재심해소를 제기한다. 그건 이제 보통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정관부 고거를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상대방 당사자 즉 갑측이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그 상대방 당사자의 대표자의 대표권에 흠을 주장하면서 재심해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사유로만 해서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럴 때 그 상대방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을 해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주장하면서 재심해소를 제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상대방은 자, 이러한 경우에는 주장을 하면서 재심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예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기 3번입니다. 원래 이제 재심해소는 일정한 재심 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30일 혹은 5년의 재심 기간이 있는데 딱 두 경우에는 요 30일이나 5년의 재심 제기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자, 두 번째 경우는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 이제 대리권의 흠은 어떤 경우만 해당한다고 했습니까?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는 부분 그렇게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보기 4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심해소를 제기를 했는데 이제 재심 제기 기간 내에 1심 법원에 제기를 한 거죠. 즉 이제 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해서 1심 법원에다가 재심해소를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자, 1심 판결은 재심 대상 판결이 될 수가 없고 항소심 판결이 재심 대상 판결이 될 때 그 처리 방법을 보시면 1심 법원은 어떻게 항소심 법원에다가 소송을 이송합니다. 자, 이송을 하게 되면 이 이송은 소급표가 있죠. 따라서 재심 제기 기간 준수 여부는 언제 1심 법원에 제기된 때, 그렇죠? 이송의 소급표 때문에 그래요. 언제가 아닙니까? 항소심 법원에 이송된 때가 아니고 애초에 1심 법원에 재심해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재심 제기 기간 준수 여부를 따지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밑에 이제 해설 부분에 나와 있지만 요 세 번째 줄이죠. 상소장을 원심 법원이 아니고 상소심 법원에 제출한 경우하고 두 개를 좀 비교를 하셔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지문은 보기 1번입니다. 자, 키워드는 부진정 연대채무. 자, 이제 요 말이 나오는 순간 양립 가능하다. 따라서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각 주의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로 해서 예비적 공동소송 형태로 소를 제기를 했다. 자,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는 예비적 공동소송인 것처럼 보여도 이 소송은 어떤 소송이다? 통상 공동소송이다. 자, 통상 공동소송은 이제 앞에서도 보셨지만 뭐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 줄 형광 표시를 보시면 이때 상소로 인한 확정 차단의 효력은 누구 사이에서만 상소인과 그 상대방 사이에서만 미치지 누구한테는 미치는 게 아니다.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칠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 지문은 미친다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보기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하고 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68조를 준용하는 예비적 공동소송 요 두 가지만 뭐가 가능해요? 당사자를 추가하는 게 가능하죠.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 얘를 원고로 표시를 한 다음에 소를 제기한 후에 누구를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다음에 개인 명의로 소를 취하는 게 가능하냐? 안 되죠. 부적법합니다. 왜 이렇게 시도를 했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보셨지만 누구에서 누구로 대표이사 개인 명의에서 회사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는 것은 안 받아주니까 약간 우회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한 건데 이것도 당연히 이제 받아줄 수가 없겠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자, 밑에 이제 보기 3번하고 보기 4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보기 3번의 경우는 뭐예요? 보통 이제 합의관계 소송은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지만 이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 파일을 조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 볼게요. 이제 키피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지문 이제 보기 2번입니다. 현재 보통 이제 법관에 대한 키피 신청이 있으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 키피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소송 절차를 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정지를 하지 않고 쭉 절차를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키피 신청이 각하되거나 키피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그 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그 흠이 치유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딱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흠이 치유된다는 판례가 있고, 자, 보기 2번 지문처럼 흠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 자, 키워드를 가지고 대비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쌍방불출석의 효과라는 표현이 나오면 흠이 치유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의 경우는 이제 보기 1번의 경우는 법관뿐만 아니고 전문심리위원, 보기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감정인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 것들도 좀 아울러 보시고, 보기 3번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제 기피권을 상실하는지 하는 부분을 이제 법관에 대한 기피권 상실 부분하고 이제 비교를 하셔서 1독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실 게 이제 보기 4번이에요. 자, 위에서 보셨지만 이렇게 이제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기피 신청이 각하된 경우는 절차를 정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이제 필기된 부분처럼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이 그 기피 신청인에게 고지된 후에는 정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지하지 않아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절차가 다시 쭉 진행이 되고, 자, 본안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예 이제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었던 판사가 할 건 다 했죠. 그래서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그 기피 신청의 목적은 사라지겠죠. 따라서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그 이익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신 판례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이제 보기 부분에 보시면 그렇죠.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판례가 하나가 있었죠. 이 판례는 어떤 경우냐면 변론 종결 후에 기피 신청이 있었던 경우,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 기피 신청이 각하된 경우도 뭐 절차를 정지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 변론 종결 후에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도 절차를 정지하지 않아도 되죠. 자, 그 판례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자, 같은 법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이제 1번, 2번, 3번이 이제 옳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이제 보기 1번은 부대항소입니다. 이제 심표 앞문장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가볍게 일독하시면 될 거고, 자, 밑줄 친 부분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자,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해서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된다. 조금 이제 그럴듯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닙니다. 그렇죠?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읽으실 때는 간단한 사실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심에서 A 청구도 인용을 하고 B 청구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은 누구는 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까? 원고는 항소를 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럴 때 피고가 요 A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를 했을 때 그 원고 피항소인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부대 항소를 할 수 있다. 즉 항소를 하지 않은 B 부분에 대해서도 부대 항소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이 문장이 이제 쉽게 다가오겠죠. 다음 보시면 이제 보기 2번입니다. 이것도 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소장 각하 명령의 경우, 그렇죠? 예를 들면 자,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 불능이 됩니다. 자, 그 경우에는 원고에게 피고 주소 보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자, 이럴 때 원고가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소장 부본이 송달 불능인 경우도 소장 각하 명령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그 밑에 이제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전원 합의체 결정은 소장 각하 명령하고 똑같이 볼 수 있다. 즉 취급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항소장 부본이 송달 불능이 되었을 때 항소인에게 주소 보정 명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항소인이 그 주소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게 전원 합의체 결정의 다수 의견이에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보기 3번을 보시면
첫 번째 쟁점은 항소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항소 취하는 항소심 종국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항소심 종국 판결이 선고되고 상고를 한 다음에 이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파기환송신 종국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도 다시 할 수 있느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쟁점이죠. 파기환송심의 종국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항소를 취할 수 있는데, 이제 뒷부분이 되겠죠. 이때 부대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항소를 취할 수 있느냐? 항소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없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보기 4번을 또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항소권 포기입니다. 자, 첫 번째 쟁점은 여기 항소권 포기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항소권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자, 하나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이에 반해서 뭐 항소 취하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제 비교를 하시고, 자, 두 번째 쟁점인데, 자, 항소를 한 뒤에도 항소권 포기할 수 있느냐? 자, 가능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비교할 게 있죠.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 포기는 언제까지만 할 수 있습니까? 이의 신청 전까지만 할 수 있죠. 그거 하나 비교하시고, 자, 공통된 부분은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쟁점은 뭐냐면, 자, 항소를 한 뒤에는 반드시 항소심 법원에다가만 항소권 포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소송 기록이 1심 법원에 있다면 1심 법원에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1심 법원에다가 항소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되면 제출한 즉시 항소권 포기의 효력도 동시에 발생합니다. 자, 요 판례도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문제 19번 보겠습니다. 이제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정답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미성년자 또는 자,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오히려 이렇게 좀 간단한 문제를 틀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특히 이제 주의를 하셔야겠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피한정 후견인이 아니고 피성년 후견인이 들어가야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자, 보기 1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자 신문에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를 했을 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두 문자로 좀 대비를 했었죠. 당사자 출신은 과거일 뿐이다. 그래서 해설에도 나와 있죠.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과태료. 그래서 과거가 되는 거고, 자, 이 문제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내봤습니다. 보통 이제 두 문자를 외우면 여기 이제 출자는 뭐예요? 출석하지 않거나죠.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 밑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진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출석, 선서, 진술. 여기 이제 출자에 다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여기 369조를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자, 보기 2번의 경우는 이제 채척 사유이니까 나중에 밑에 이제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채척 사유는 41조에 그렇죠. 이제 5가지 채척 사유가 있으니까 이것도 암기한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렇죠. 가볍게 한번 본다는 느낌으로 5가지 채척 사유를 한번 일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보기 4번이죠. 이거 잘 보시면 소재기 전 원고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재기 전에 원고가 사망하면 원칙은 뭐예요? 표시 정정 안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각하를 시키는데 이게 예외 중에 하나인 사안이었죠. 그래서 원고가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 위임을 한 다음에 소재기 전에 사망을 했을 때, 자, 이때는 만약에 소송 대리인이 원고 사망 사실을 모르고 당사자, 즉 사망한 자를 원고로 표시를 해서 소를 제기하면 몇 가지 쟁점이 있죠. 먼저 그 쟁점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는 요 소제기는 적법하다. 원래는 부적법하지만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법하고, 또 하나 나아가서 시효 중단 등의 소제기의 효력도 상속인에게 미치고, 마지막 쟁점이 뭐다? 상속인은 233조 규정을 준용해서 소송 절차를 수기할 수 있다까지 이 세 가지 쟁점도 같이 그렇죠. 아울러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문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구 변경과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자, 옳은 것은입니다. 자, 정답 지문이 이제 3번이니까 옳지 않은 지문들 좀 챙겨볼 텐데 1번하고 2번은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서 연습을 해야 될 판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볼게요. 자, 원고 패소의 1심 판결. 이제 1심에서는 단일 청구였죠. 말하자면 이제 A 청구 기각.
이때 이제 원고가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합니다. 이때 이제 항소심이 종례라는 게 A 청구, 요게 이제 주의적 청구가 됐겠죠. 주의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주의적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죠. 항소를 기각했다는 얘기는 요 1심 판결을 유지를 했다는 얘기니까 주의적 청구는 기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예비적 병합에서 주의적 청구가 기각이 되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도 볼게요. 자, 1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 자, 이 경우도 이제 1심에서는 단일 청구, 그래서 A 청구 기각. 자, 원고가 항소를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항소심에서 원고가 교환적 변경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을 하게 되면 구청구에 대한 모든 것들은 소멸하죠. 그래서 보시면 구청구에 대한 1심 판결도 소멸하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도 소멸해요. 따라서 항소심이 그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 어떤 청구입니까? B 청구가 되겠죠. 기각할 때 뭘 해서는 안 됩니까?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해서는 안 되겠죠. 항소를 기각했다는 얘기는 뭐 1심 판결이 유지된다는 얘기인데 1심 판결은 이미 소멸해 있고 또 사실 또 뭐도 없습니까? 기각할 항소도 없어요. 항소도 소멸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신청구를 기각할 때는 별도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자, 옳지 않은 질문 또 보기 4번도 볼게요. 자, 이제 우리 이 반소라는 거는 본소가 계속 중이어야 하죠. 자, 근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키워드죠. 추반 항소를 제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미 본소는 계속 중이 아니고 본소는 확정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꼭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피고가 본소에 대한 추반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요 이제 반소가 적법하려면 추반 항소가 적법해서 본소가 다시 소송 계속이 부활해야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항소가 부적법 각하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소가 그대로 확정이 된 거죠. 따라서 반소는 그대로 소멸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함정 문구가 될 거예요. 예비적 반소가 아닌 한은 반소에 대해서는 판단하여야 한다. 아니죠. 반소 자체가 그 뭐 예비적 반소든 반소든 상관없이 그대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고, 자, 보기 3번으로 가보시면 요 이제 본등기 청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는 등기 원인마다 별개의 소송물이죠. 근데 여기 이제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등기 원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을 매매예약 완결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즉 등기 원인은 그대로 가져가겠죠. 따라서 등기 원인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청구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21번 볼게요. 소송 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심 재판장이 이제 부족한 인지를 첩부한 상소인에 대해서 인지 보정 명령을 했을 때 상소인이 인지 첩부 유예를 구하는 소송 구조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원심 재판장은 요 소송 구조에 대해서 재판하지 못하느냐? 아니죠. 원심 재판장은 소송 구조 신청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고, 자, 이제 나머지 것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상대방은 보통 이제 피고가 되겠죠. 이 경우는 그렇죠. 상대방은 소송 구조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느냐? 딱 요 경우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송 비용의 담보 면제가 아니고 다른 부분이 들어오면 이제 옳지 않은 지문이 될 거예요.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서 보시고, 자, 다음 이제 챙겨 보실 게 보기 3번입니다. 밑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나름 그렇죠. 표심 판례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항소장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소송 구조 신청을 했으나 요거죠. 구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이 되고 다시 이후에 당사자가 재차 소송 구조 신청을 해요. 자, 원래는 이제 소송 구조 신청이 있으면 구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소장 각하 명령 혹은 항소장 각하 명령을 못 하는데, 이 경우는 좀 예외적입니다. 소송 구조 신청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소송 구조 신청을 또 한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새로운 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어때요? 인지 등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해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소송 구조 신청이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좀 읽으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문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정답 지문을 볼 텐데, 여기 그냥 이송 신청이 아니고 형광 표시 부분이죠.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해서 이송 신청을 했을 때, 이때 이제 법원이 직권 발동을 해서, 자, 이송 결정을 했을 때 상대방 당사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없느냐? 아니죠. 자, 이송 결정을 했을 때는 상대방 당사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뒷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이에 반해서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해서 이송 신청을 했을 때, 이송 신청 기각 결정을 했을 때는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당사자에 대해서는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 신청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제 주의를 하시고, 또 하나 주의를 하실 거는 나중에 이제 W를 보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해서 이송 신청을 하고, 자, 법원이 이송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럴 때, 자, 항고심에서 이송 결정, 취소 결정을 했을 때 다시 또 이송 신청을 한 당사자가 재항고를 할 수 있느냐? 그때는 재항고를 할 수가 없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 신청의 경우는 이송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거 좀 주의하셔서 또 그렇죠, 구분을 하셔서 챙기시면 되겠죠. 자, 보기 4번 봅니다. 자, 신급 관할을 위배해서 이송 결정을 했을 때 그 기속력은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 미치느냐? 자, 그렇죠. 하급심 법원에는 미칩니다. 자, 밑에 이제 해설에 나와 있지만 다만 어디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급심인지 상급심인지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셔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 쟁점은 기본적으로 어떤 쟁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전속 관할을 위반을 해서 이송 결정을 했을 때도 기속력이 있느냐?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자, 문제 23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변론과 기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좀 정답 지문 보도록 할게요. 자,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 혹은 재판장의 기일 지정 명령, 이 둘 다 뭐예요? 밑에 해설을 보시면 중간적 재판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불복할 수 없죠. 따라서 설사 항고를 했더라도 부적법한데, 이때 항고를 했을 때 처리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항고가 부적법하다고 해서 항고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아니죠. 항고장 각하 명령이 아니고 항고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상소장 각하 명령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상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혹은 인지를 첩보하지 않은 경우, 혹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피항소인에게 상소장을 송달을 했는데 송달 불능일 때 주소 보정 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 보정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등에 있어서만 뭘 할 수 있습니까?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있죠. 혹은 기간을 지났거나. 근데 이 경우는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장 각하 명령이 아니고, 즉 항고장 각하 명령이 아니고 뭘 해야 됩니까? 항고 각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1번과 2번과 3번은 그 이제 표시된 부분을 그쵸 주의를 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소송 행위의 추후 보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정답 지문 2번 지문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추후 보완 항소의 경우는 그 추후 보완 사유의 의무는 소송 요건, 자, 뭐예요?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자, 이러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을 때, 그때 추후 보완 항소인은 판단 누락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느냐? 아니죠. 물론 이제 수많은 판례들이 있는데, 직권조사 사항인 경우는 당사자가 주장을 해도 이제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죠. 따라서 당사자가 직권조사 사항에 대해서 주장을 해도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을 때 뭐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판단 누락의 상고 이유가 인정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보기 3번의 경우는 읽으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 항소인이 추반 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은 항소 각하 판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추반 사유의 유무를 심리하거나 혹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물론 이제 이 경우는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겠습니까? 자,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뭘 제출을 해야 되는데, 추반 항소장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항소장을 제출을 했을 때, 자,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보기 2번에서 보셨던 것처럼 비록 직권조사 사항이긴 하나, 우리 직권조사 사항은 어떤 경우만 조사를 하면 돼요. 법원이 의심이 있을 때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자,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주의를 하실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 조문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우리 판례는 어떤 표현을 썼을 뿐이에요. 항소 각하 판결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요 판례 읽으실 때는 이 항소 각하 판결을 항소장 각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죠. 자, 보기 4번도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기판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이니까 옳지 않은 지문들 조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2번을 보시면, 자, 정당한 권한 없는 사람이 자, 집합 건물의 대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했을 때, 자, 잘 보시면 자, 첫 번째 쟁점은 이거죠. 자, 관리단과 구분 소유자는 그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구분 소유자가 제기를 할 때 반드시 전원이 제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죠. 이제 지분에 기해서 각자가 제기할 수도 있고, 자, 또 하나의 쟁점은 이때 관리단이 제기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하고 구분 소유자가 제기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이제 우리 판례는 첫 번째 같은 소송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제 같은 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관리단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기판력은 누구한테까지 미치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죠. 근데 이제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옳지 않은 부분이 될 거고, 이제 다만 얘는 이제 기판력 얘기를 하는 거고 비교를 하실 게 있죠. 제소 금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복습하실 때 기판력과 제소 금지를 구분을 하셔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3번이죠. 자, 추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해소하고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해소는 자, 청구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되면 대세효가 있다. 아니죠. 이제 원칙은 대세효는 형성해소에서 형성 판결만 그렇죠. 대세효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자, 이행해소나 확인해소는 원칙적으로 대세효, 당연하죠. 기판력이 제3자한테 미칠 수가 없는 거니까. 자, 대세효가 없는데 이제 예외가 뭐예요? 추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해소 혹은 추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해소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해소임에도 불구하고 청구 인용 판결은 뭐가 있다? 대세효가 있다. 뭐가 아니에요? 청구 기각 판결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따라서 뭐는 대세효가 없겠습니까?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해소는 원칙으로 가서 대세효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고, 자, 이제 보기 4번도 조금 이제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상황을 잘 보시면, 변정 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저당권을 취득했고, 하지만 또 전소는 어떤 소송이에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계정물 승계고 전소는 물청이다. 자, 그러면 승계인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칠 것 같은데, 자, 뭘 포인트로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전소 원고로부터 계쟁물을 승계하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전소 토지 소유자, 즉 원고로부터 건저당권을 취득하든 혹은 전소 원고로부터 그렇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든, 자,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승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주의하셔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기 1번도 좀 보도록 할 텐데, 이제 채권자 대위 소송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줄이죠. 후소가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를 한 겁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피보전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자, 그런 경우는 전소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보실 때는 후소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냐, 혹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냐, 그걸 좀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긴 시간 동안 그렇죠, 이번에 실시된 제3회
동행 모의고사 민사송법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동행 모의고사가 이제 마지막이지만 오순환에서는 이번 동행 모의고사와 이제 실질적으로 똑같은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4번 실시를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환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최신 판례가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오순환의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에 응시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반드시 이제 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번 이제 동행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